6장 집단의 심리학 백투더 1789 프랑스 시민혁명 혹은 폭동. 가자 조국의 아들들아, 영광의 날이 왔다. 압제에 맞서 피 묻은 깃발을 들었다. 피 묻은 깃발을 들었다. 들판에서도 들리는가 저 포악한 병사들의 외침이. 그들이 여기까지 닥쳐와 당신의 자식과 아내를 죽이려 한다. 무장하라 시민들이여, 무리를 지어라. 행진하자, 행진하자. 불순한 피가 우리의 발을 적실 때까지. 이 노래는 유명한 프랑스 국가 라 마르쉐즈 1절로 프랑스 대혁명 때 혁명군이 불렀던 군가다. 프랑스의 국기는 파란색과 하얀색 그리고 빨간색이 왼쪽부터 차례로 배열되어 있는 삼색기인데, 이 역시 프랑스 대혁명 중에 쓰기 시작했다. 한 나라의 국가와 국기는 그 나라의 정신을 나타내주는 것임을 생각할 때 프랑스 대혁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알 수 있다. 프랑스인들은 국가를 부를 때마다, 곳곳에 걸린 삼색기를 볼 때마다 프랑스 대혁명을 기억할 것이다. 이제부터 프랑스 대혁명의 진실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프랑스 대혁명은 위대한 이념적 배경에서 일어난 혁명으로,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유, 평등, 박애를 주장했다. 프랑스 대혁명은 부르주아와 농민들이 군주와 지주 귀족들에 대항해 일으켰으며, 계급 간의 관계와 국가 구조를 근본부터 변화시켰다. 프랑스 대혁명은 민중 문화를 기반으로 했는데, 이는 대중 언론 및 인쇄 매체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다시 말해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 사회에 근대성을 부여한 혁명이고, 대표적인 시민혁명으로서 인류 역사에서 손꼽을 수 있는 사건이다. 프랑스 대혁명은 세계 역사에서 근대적 혁명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세계사 교과서나 근대 유럽사 책에서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은 왜곡되었다. 프랑스 대혁명의 불씨가 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을 비롯하여 프랑스 대혁명 전체가 미화되었다. 1789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베일에 가려진 프랑스 대혁명의 진실을 밝혀보자. 절대 왕정의 후유증, 시민혁명을 부르다. 프랑스 절대 왕정의 전성기였던 루이 14세 이후 프랑스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다. 절대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재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루이 14세부터 시작된 재정난은 루이 15세 때에 더욱 심각해졌다. 1786년 영국과 맺은 자유통상조약으로 영국에 값싼 상품이 들어오면서 프랑스의 산업은 위기를 맞았다. 게다가 미국의 독립전쟁을 원조한 덕분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다. 결국 파리의 실업률은 50%나 되었다.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루이 16세는 1789년 5월 5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3부회를 소집했다. 악화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금 인상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3부회가 소집되자 시민들은 베르사유 궁전에 모여 3부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3부회는 소집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성직자와 귀족들은 면세 특권을 누렸던 반면 시민계급은 등골이 휘도록 세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민계급은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처사를 바꾸려고 했다. 반면 성직자와 귀족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었다. 결국 6월 초 시민계급은 더는 회의를 지지부진하게 끌 수 없어서 성직자와 귀족들에게 자신들에게 합류하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이들의 합류 여부와 상관없이 신분 차별이 없는 국민의 대표기관을 세우겠다고 잘라 말했다. 시민계급은 왕과 상관없는 새로운 국민의 대표기관이 되려고 한 것이다. 성직자 12명이 합류했지만 귀족들은 단 한 사람도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6월 17일에 모임을 갖고 자신들을 국민의회라 부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의회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시민계급의 독자적 행동에 대해 성직자들의 과반수가 동의했으며 6월 19일 국민의회에 합류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성직자 계급의 의장은 결의안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왕에게 달려가서 사태 수습을 요청했다. 이미 6월 15일 귀족 대표들도 왕을 찾아가서 시민 계급이 본래 직분으로 돌아가도록 압력을 넣어줄 것을 요청했다. 6월 19일 왕은 시민 계급이 모이는 회의실을 폐쇄하도록 지시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 앞으로 국정 운영을 논의했다. 하지만 뚜렷하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시민 계급은 회의실이 폐쇄된 것을 알고 근처에 있는 실내 테니스 코트로 모여들었다. 테니스 코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며 그들은 아주 흥분해 있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프랑스의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흩어지지 않고 함께하기로 서약했다. 이것을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한다. 6월 23일 성직자, 귀족, 시민 대표와 왕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다. 여기서 왕은 재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개혁안을 제출하면서 강압적으로 이 개혁안에 동의할 것을 주문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삼부회를 해산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회의장을 떠났다. 시민계급 대표는 왕의 태도와 발언에 분노했다. 왕은 귀족계급이 국민의회에 참가하도록 설득했고 6월 27일에 귀족들이 국민의회에 합류함으로써 시민계급은 일단 승리한 셈이 되었다. 7월 7일 국민의회는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때까지 시민계급은 자신들이 이루어낸 승리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이들은 세습 군주제를 문제 삼지도 않았고 왕이 헌법을 제가해야 한다는 점에 의문을 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이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왕과 동등한 자격으로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특권 계급인 귀족이나 성직자 대표에 대해서도 그들의 의석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7월 11일에는 라파에트가 국민의회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을 제출했다. 반면 루이 16세는 파리와 베르사유 주변에 군대를 집결해 놓고 있었다. 군대를 집결시킬 구실은 얼마든지 있었다. 점차 늘어나는 민중의 소요, 식량 부족 때문에 생기는 소동 등 구실을 찾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 그러나 군대의 집결에 불안을 느낀 국민의회는 왕에게 군대 집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루이 16세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왕이 국민의회를 해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회는 자신들을 제압하기 위해 군대가 집결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시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회의실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이들은 적어도 몇몇 사람들이 체포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7월 12일 일요일 오후 파리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들었다. 베르사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흥분하기 시작했다. 즉흥으로 연설을 하는 웅변가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때 누군가 왕이 무력으로 국민의회를 진압하려고 하니 국민의회를 보호하러 가야 한다고 소리쳤다. 군중들은 더욱 흥분하기 시작했다. 파리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다. 하지만 정작 파리 시민들은 국민의회를 구하러 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의 군대가 파리를 포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운명을 더 걱정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줄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기 전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상임위원회는 원래 민병대를 조직할 계획이었지만 시민들은 스스로 방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무기를 요구했고 결국 시민들의 요구대로 되었다. 시민들은 스스로 무장하기 시작했다. 무기를 파는 가게는 텅 비었고 무기가 있는 곳을 습격하기도 했다. 많은 시민들은 소총을 들고 다녔다. 소총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은 무기를 찾아다니다가 바스티유 감옥에 많은 무기와 탄약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7월 14일 아침, 시민들은 무기와 탄약을 구하기 위해 바스티유 감옥으로 몰려갔다. 바스티유 감옥에 대한 오해와 진실.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으로 간 이유는 무기와 탄약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바스티유 감옥은 전제 정치를 반대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했던 1만 명의 정치범들을 수용하고 있던 감옥으로 앙시엥 레짐의 상징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으로 간 이유가 이곳에 갇혀있던 정치범들을 해방하기 위해서였다는 추측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추측일 뿐이다.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으로 몰려갔을 때 감옥에는 단지 죄수 7명만 있었다. 7명 중 4명은 사기꾼이었고 2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왜 우리는 바스티유 사건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을까? 새롭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업적을 미화하고 이전 시대를 평가절하하는 법이다. 바로 이런 논리로 바스티유 감옥의 진실도 왜곡되었던 것이다. 바스티유 감옥은 파리 동쪽에 있으며 해자의 폭은 25m, 성벽의 높이가 30m인 큰 성으로 14세기에 파리를 지키기 위해 쌓은 성이다. 17세기까지 성으로 쓰다가 국가 사이의 전쟁이 뜸해지면서 필요 없어지자 결국 감옥으로 개조해 사용했다. 감옥 중에서도 고급 감옥으로 저명 인사나 귀족들이 수감되었다. 그래서 감옥 안의 시설과 죄수들의 복지도 훌륭한 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이 이곳의 사정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고 그저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라고 하니 왕에 반대하는 정치범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들은 단지 바스티유 감옥에 무기와 탄약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하러 몰려간 것이다. 탄약을 얻기 위해 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바스티유를 점령할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돌발 상황이 일어났다. 우선 파리의 상임위원회는 시민들이 바스티유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10시경 대표 3사람을 바스티유 안으로 들여보냈다. 사령관은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함께 아침을 먹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대표들이 나오지 않자 시민들은 이들이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흥분한 사람들은 바스티유의 항복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공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다가 결국 시민 몇 사람이 바스티유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닫혀있는 성문을 열자 시민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안으로 몰려 들어갔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휘관이 없었기에 당연한 결과였다. 시민들이 감옥 안으로 몰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 사령관은 부하들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했고 시민 몇 사람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군중들은 정신없이 도망치면서 속았다라고 고함쳤고 이들은 사령관이 자신들을 사살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믿었다. 군중들 중에서 무장한 일부 사람들이 수비병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고 수비병들도 이에 질세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사태가 이쯤 되자 민병대가 시민들을 돕기 위해 도착했고 바스티유를 향해 대포를 설치했다. 사령관은 항복을 제안했으나 광분한 수많은 군중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어쨌든 사령관은 성문을 열고 항복했다. 군중들은 사령관을 끌고 파리 시청 문 앞까지 갔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성난 군중은 사령관을 죽이고 말았다. 바스티유를 함락한 이튿날 프랑스 대혁명은 완성되었다. 7월 16일 파리의 선거인단은 바이이를 시장으로 라파에트를 국민 방위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바스티유 함락은 크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지만 매우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왕실은 이 사건에 매우 당황했고 파리가 시민 계급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군대가 파리를 공격하거나 점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군대의 충성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루이 16세는 7월 17일 국민의회 대표 50명과 함께 파리에 나타났다. 바이이는 민중이 왕을 정복했다고 표명했으며 삼색기를 왕에게 주었다. 왕은 그것을 자신의 모자에 달아서 시민들에게 항복을 표시했다. 시민들은 처음부터 바스티유를 점령할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또한 바스티유 안에 있는 정치범을 해방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어느 누구도 왕의 항복을 받아낼 목적으로 바스티유를 점령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은 바스티유를 점령했으며 결국 왕의 항복까지 받아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개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계획하지도 않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를 여럿 삼키면 거대한 공룡이 된다.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집단을 이루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 군중 심리라고 하고 심리학에서는 탈개인화라고 한다. 개인을 벗어나서 집단이라는 새로운 유기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탈개인화의 예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보여주었던 거리 응원이다. 2002년 6월 대한민국은 온통 붉은 물결이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 어디든지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들은 개개인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북소리에 맞추어 박수를 치면서 하늘을 향해 양손을 들고 대한민국을 외쳤다. 그러다가 우리 팀이 골을 넣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얼싸안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건 아는 사람이건 중요하지 않았다. 남자건 여자건 혹은 아이이건 노인이건 상관없었다. 16강에서 8강, 8강에서 4강으로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했다.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뛰었다. 평상시에 광화문과 신촌에서 모르는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한다면 정신 이상자나 성추행범 그리고 소매치기로 오해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02년 6월에는 모든 것이 가능했다. 이것이 바로 집단의 힘이고 위력이었다. 이렇게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을 살펴보면 평소에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도대체 어느 누가 바스티유 감옥으로 가서 무기와 화약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개인이 할 수 없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일이다. 하지만 집단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은 나라는 개인을 던져버렸다. 나를 버리고 집단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다. 이것이 탈개인화의 원리이다. 이렇게 탈개인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집단 속에서 개인의 책임감이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개인이 혼자 행동했을 때는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지만 집단으로 행동했을 때에는 집단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야말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쉬지 않고 무책임한 행동을 할 것이고 아마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탈개인화가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집단에 속해 있으면 개인으로서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혼자일 때는 할 수 없는 비이성적이거나 반사회적 행동도 집단 속에서 쉽게 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있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 학교 선생은 학교라는 환경에서 선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범적으로 행동한다. 규칙과 질서를 강조하고 몸소 쓰레기를 줍는 모범도 보인다. 하지만 가정으로 돌아오면 선생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학교에서와 달리 지저분하고 게으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체성은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개인으로 있다가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개개인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마음과 태도가 자유롭게 드러난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생각도 못하는 행동도 집단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탈개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집단의 크기가 탈개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집단이 크면 클수록 더 확실하게 탈개인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명보다는 5명이, 5명보다는 20명이, 20명보다는 50명이 더욱 탈개인화를 강하게 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바스티유 감옥 앞에 모여들었다. 정확하게 프랑스 대혁명에 참가한 사람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왕의 군대가 파리를 포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혁명에 가담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 집단이 되었다면 탈개인화의 힘은 엄청나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한 개인으로서 자신이 평가된다는 생각을 잊게 되므로 어떤 행동이든지 할 수 있다. 개인을 집단으로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익명성이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군대이다. 군대에서는 익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투를 사용하게 한다. 또한 머리 모양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 전 세계 군인들의 머리가 짧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머리 모양이 모두 다르면 개개인이 드러나기 때문에 집단으로 활동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익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또 있는데 바로 감옥이다. 물론 감옥에서는 간수들이 죄수들을 간단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개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죄수복을 입힌다. 하지만 감옥에서 일어나는 집단화 현상은 기대와는 전혀 반대 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쉽게 통제하기 위해 한 조치가 거꾸로 탈개인화를 부추겨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는 감옥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간혹 듣는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익명성의 효과이다. 2002년 월드컵에서 익명성의 역할을 한 것은 붉은 옷이었다. 이들은 붉은 옷을 입음으로써 한 개인이 아닌 붉은 악마가 되었다. 바스티유 감옥 앞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시민이었다. 그곳에 귀족들과 성직자들은 거의 없었다. 모두들 비슷한 옷감으로 만든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머리 모양 역시 모두들 비슷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집단으로 태어나게 되는 익명성이 작용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요인은 흥분시키는 행동이다. 2002년 월드컵에서는 둥둥둥 울려 퍼지는 북소리와 박수소리, 그리고 환호성과 응원 소리가 있었다. 이로부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집단으로 뭉쳐야 할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의 소리가 필요했다. 이 소리는 크고 웅장해야 했다. 그래야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군대에는 군가가 있으며 경찰들의 시위 진압 훈련에는 발 구르기가 빠지지 않는다. 바스티유 감옥 앞에 모인 군중들 중에서 누군가 소리를 쳤다. 협상하러 들어간 위원회 대표가 감금되었음에 틀림없다. 우리가 쳐들어가야 한다.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의 수가 엄청났기 때문에 함성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군중들의 성난 기세와 소리에 당황한 사령관은 얼떨결에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라고 명령을 내렸다. 사람들이 총에 맞고 쓰러지자 시민들도 총을 쏘기 시작했다. 총소리가 들리자 시민들은 더욱 흥분했다. 하지만 군대처럼 집단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지도자도 없었다. 이성을 잃은 성난 거인이 바스티유를 향해 쳐들어갔고 결국 어렵지 않게 바스티유는 집단이라는 거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스티유 습격 사건이 폭동이었다고?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한 파리 시민들을 보면 마치 폭동을 일으키는 폭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겉으로만 본다면 시민혁명은 폭동과 비슷해 보인다. 그렇다면 폭동과 시민혁명은 어떻게 다를까? 발생 과정과 목적, 그리고 결과를 놓고 살펴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다. 폭동의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 뒤에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민들만 참여한다. 또한 정부나 권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 목적 또한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과 정신적 즐거움에 국한된다. 그리고 폭동의 결과는 진압과 처벌,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1992년 4월 29일 미국 LA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이날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을 집단으로 구타한 백인 경찰관 4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흑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폭력과 방화, 약탈과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계획하지 않은 폭동과 달리 시민혁명은 미리 계획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통 모든 시민이 참여한다. 그리고 시민혁명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용하더라도 그 대상은 정부나 권력자들에 국한된다. 그 목적 역시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 전체,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이익이며 결과는 정권 교체나 시민들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은 폭동에 가까운가 아니면 시민혁명에 가까운가? 바스티유 감옥 습격은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일어난 과정 역시 흥분한 군중들이 잘못 판단하고 오해해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이것은 폭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역사학에서 수정주의 관점은 1970년대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해 기존의 정통주의 관점에 도전했다. 정통주의의 관점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위대한 이념, 주로 계몽 사상에서 비롯된 위대한 혁명이며 부르주아나 이념으로 무장한 엘리트가 주도한 혁명이었고 구제도 아래서 필연적인 혁명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수정주의 관점을 가진 역사가들은 계몽 사상이 혁명적인 사상은 아니며 단지 개혁적인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계몽 사상을 이끈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들이 주는 연금으로 생활한 사람들로 혁명을 지지했다기보다는 계몽 절대 군주론을 옹호했다고 한다.
계몽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면 국민주의나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애국적인 이념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에 대해서도 수정주의 역사가들은 국민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만든 것이 아니라 프랑스 대혁명이 국민주의를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제도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으로 만든 개념이라고 한다. 또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은 폭도들이었다고 한다. 물론 지금 여기서 정통주의와 수정주의의 관점 중 어느 것이 옳은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이 정통주의든지 수정주의든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한 것은 계획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로 인해 시민혁명이 큰 진척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결국 폭동이든 시민혁명이든 모두 탈개인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어떤 요인들이 집단의 행동을 때로는 폭동으로 때로는 시민혁명으로 결정짓게 하는 것일까? 또한 탈개인화 과정이 때로는 약탈과 파괴라는 혼란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바람직한 교체라는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바로 집단에게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소수의 영향과 이것을 수용하고 따라가는 집단의 동조가 그것이다.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 집단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 힘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때 몇몇 사람들이 행동을 하면 이 행동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서 집단은 움직인다. 바로 두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할 때 집단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2002년 월드컵의 경우 열띤 응원이 끝나고 몇 사람이 주변에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쓰레기를 주었고 이윽고 그 자리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주었다. 바스티유 감옥 앞에 모인 군중도 마찬가지였다. 성문이 열리자 몇 사람이 앞장서서 성 안으로 들어갔고 이를 본 군중들이 이들을 따랐다. 그리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자 처음에 별 마음이 없던 사람들도 집단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이때 총소리가 들렸고 몇 사람이 쓰러졌다. 이를 본 다른 시민들은 바스티유의 수비대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이를 본 군중들은 다시 동조했다. 심리학에서 다루는 동조 현상은 소수가 다수의 영향을 받아서 신념이나 행동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어떻게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심리학자들은 다수가 소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단순한 응종 때문이지만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소수의 행동이 다수에게 수용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소수의 행동을 주변 사람들이 수용하기 시작하면 점차 많은 사람들이 소수를 따르게 되고 결국 과반수 이상이 소수를 따르게 되어 소수는 이제 설득력 있는 다수가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처음 소수였던 사람들이 다수가 되고 남은 소수에게 집단의 압력이 작용해 응종을 일으켜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소수의 영향과 집단의 동조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에 따라 폭동이 될 수도 시민혁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흥분한 탈개인화된 집단 중에서 처음 몇 사람이 방화와 약탈 등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폭동이라면 흥분한 탈개인화 집단 중에서 처음 몇 사람이 권력자를 향해 의미 있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시민혁명이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바스티유 감옥 습격과 점령은 다분히 폭동의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 대혁명은 다른 폭동과 달리 약탈이나 방화가 없었다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또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점령한 다음에는 차분하게 투표를 해서 시장과 방위군 사령관을 뽑은 사실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성난 군중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한 후에 일단 차분하게 혁명을 완성하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포악해졌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다. 물론 약탈과 방화, 폭행과 폭력은 아니었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은 사실이다. 사람을 꽁꽁 묶어서 눕혀놓고 큰 칼로 목을 자르는 단두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1793년 1월 외세를 끌어들여서 혁명을 되돌리려 한다는 명목으로 루이 16세의 목을 잘랐다. 또한 혁명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왕족과 귀족만 죽인 것이 아니었다. 단두대에서 죽은 사람들 중 왕족과 귀족은 10%였다.
나머지는 바로 시민들이었다고 한다.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죄 없는 시민들까지도 혁명의 제물로 삼았다. 그렇다면 단지 단두대만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였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 단두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자면 소수였다. 혁명 기간에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맞아 죽거나 물에 빠져 죽고 총살당해 죽었다. 이렇게 심리학에서 본다면 프랑스 대혁명은 분명히 일정한 이념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된, 그래서 억압받은 모든 사람이 억압에서 풀려나는 그런 시민혁명은 아니었다. 특별한 이념적 배경과 계획 없이 시작된 우발적 폭동에 가까운 혁명이었다. 그렇다면 왜 진실이 가려졌을까? 프랑스 대혁명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훌륭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왜 진실이 가려졌는가이다. 프랑스 대혁명의 기폭제이자 정점이 되었던 바스티유 감옥 습격과 점령을 비롯해 프랑스 대혁명 전체가 왜 미화되었을까? 이 질문은 비단 프랑스 대혁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역사를 보면 거의 모든 정권은 자신들의 과거와 잘못을 부인하거나 숨기고 혹은 왜곡하거나 억지로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들이 무너뜨렸던 이전의 정권을 지나치게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러한 속성과 성향 속에는 또 다른 심리적 이유가 있다. 하나는 합리화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동기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긍정적인 것으로, 타당하고 이유 있는 것으로 보려고 한다. 정신분석에서는 이것을 합리화라고 한다. 사장, 핍박과 반발의 심리학에서 다루었던 방어 기제 중의 하나로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서 정당화하는 것을 말한다. 포도밭에 간 여우가 맛있게 보이는 포도가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따 먹을 수가 없고 그 옆에 덜 맛있게 보이는 포도를 따 먹고서는 먹지 못한 포도는 분명히 신포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집단이 일으킨 혁명에 대해서도 합리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혁명을 정당화하려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정권과 시대는 잘못되었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이다. 둘째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 분명히 나를 본 것 같은데도 인사를 안 받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이런 경우 10중 8구는 그때 상대방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분명 상대방의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어서 눈을 통해 끊임없이 정보와 자료는 들어오고 있지만 두뇌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다시 말해 다른 정보와 자료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았지만 보지 못한 것이다.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생각과 관념, 정보와 자료가 너무 강하면 새로운 정보와 자료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틀린 것을 보아도 틀렸다고 인식하지 못한다. 자신이 쓴 글에서 틀린 글자를 찾는 것은 아주 어렵다.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서 틀린 글자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틀린 글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글을 쓴 사람은 글을 읽으면서 주어진 글자, 외부 정보에 집중하기보다는 머리에 있는 내용, 내적 정보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틀린 글자를 보고서도 내용을 떠올리기 때문에 찾지 못한다. 프랑스 대혁명 과정 중에서 잘한 점도 있지만 분명히 잘못한 점도 있다. 그런데 혁명에 가담한 사람의 처지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한 점만 보이는 것이다.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역사를 연구할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료 중에서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사료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 다른 사료들이 많아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과 익숙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관련 있는 정보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과 집단, 단체와 국가에게도 나타난다.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서 잘했다고 축하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더욱 조심스럽게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인류 역사에서 대표적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대혁명은 어떤 혁명이었는가? 프랑스 대혁명은 계몽사상을 비롯한 어떠한 이념의 영향을 받지 않은 혁명이었으며 봉건제도에 대항해서 부르주아와 농민들이 일으킨 혁명이 아니라 폭도들이 일으킨 혁명이었다. 프랑스 대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유, 평등, 박애를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서 이 명분들을 유린한 혁명이었다. 프랑스 대혁명은 언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언론들이 프랑스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프랑스 대혁명을 정통주의의 관점에서 보든지 아니면 수정주의의 관점에서 보든지 그것은 각자의 자유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프랑스 국민들은 황제를 단두대에서 처형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황제를 열렬히 원했는데 그 황제가 바로 나폴레옹이었다. 심리학 들여다보기, 다수의 영향, 동조. 미국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애쉬는 사람들이 집단의 압력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고안했다. 7명의 참가자들이 네모난 탁자에 둘러앉아서 연구자가 앞에서 보여주는 자극판을 보게 했다. 자극판에는 2개의 카드가 있는데 왼쪽 카드에는 기준선이 그려져 있었고 오른쪽 카드에는 이와 비교할 수 있는 3개의 비교선이 그려져 있었다. 이 실험은 왼쪽의 기준선이 오른쪽에 있는 3개의 비교선 중에 어느 것과 똑같은 크기인지를 찾는 것이다. 3개의 비교선의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연구자는 자신의 왼쪽에 있는 사람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맞춰보라고 했다. 첫째 사람은 연구자가 보여주는 자극판을 뚫어지게 보더니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오답을 말했다. 이번에는 그 옆에 참가자 차례였다. 이 사람도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앞에 참가자와 동일한 오답을 말했다. 이렇게 7명 중에서 6명이 모두 같은 오답을 말했다. 이제 마지막 참가자가 대답할 차례였다. 이 참가자는 다른 사람들의 어이없는 반응에 처음에는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지 의심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확한 답을 틀리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7명 중 6명이 모두 대답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답해야 할 상황에 놓인 참가자는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자신의 소신대로 정답을 말하겠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오답을 말하겠는가? 이 실험에서 진짜 실험 참가자는 마지막에 대답을 했던 7번째 사람이고 나머지 6명은 연구자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협조자들이었다. 결국 이 실험은 마지막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이 실험을 여러 번 실시했더니 37%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신을 굽히고 다른 사람들의 오답을 따라갔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집단의 압력을 느끼면 자신의 판단을 접고 다수의 판단, 오답을 따라가기도 한다.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주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정말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